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세금이 이제 소득세인데요.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이제 개인 사업자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 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거를 이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인데 그냥 어떠한 뭐 근로소득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이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이자, 배당, 그다음에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이렇게 6가지의 종류를 합쳐서 이제 그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자와 배당을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은 이자 혹은 배당, 이제 배당이라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회사가 배당하게 될 때 발생하는 이제 배당금인데요. 이자는 우리가 뭐 예금이자가 대표적이겠죠. 이자와 배당은 그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되고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그냥 그 종합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좀 과세 의무가 종결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소득만 대부분 종합과세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사업 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그 세목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소득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소득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진, 이익이 사업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뭐 이거에 대한 관련된 뭐 인건비가 됐든 임차료가 됐든 원재료가 됐든 부대 비용이 700원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번 돈은 300원인 셈이고 이 300원을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뭐 1,000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번 300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크게 세금을 줄이려면, 세금이 적게 나오려면 이 소득이 낮아져야 세금이 줄어나는 건데, 이 소득이 낮아지려면 매출이 낮아지거나 혹은 비용이 올라가야겠죠. 근데 매출은 우리가 정할 수 있거나 뭐 과세 재원이 거의 대부분 100%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고정값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 있는 것, 비용으로 이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는 것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가장 첫걸음은 그 적격 증빙을 적절하게 수치를 하고, 그다음에 적격 증빙 외에 관련된 부대 비용들이 있으면 그 비용들의 항목을 적절하게 관련된 자료와 함께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절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은 우리가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되고, 보통 이제 그 매출액이 큰 이제 업종별로 이제 좀 상이한데요. 뭐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인 그 성실 사업자분들은 한 달의 기간을 더 줘서 6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성실 사업자까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사업자 분들은 세무대리인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무제표라든지 비용 처리 관련된 증빙들을 잘 적법하게 챙기셨다고 할지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실 사업자 분들은 세무대리인한테 적절한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성실이 아닌 분들보다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빙들을 더 철저하게 챙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가지 소득의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신고를 모두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다만 뭐 근로소득만 있는 분인데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6가지의 종합소득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양도소득과 이제 그 퇴직소득이 있는데요. 이거는 종합소득 타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끼리만 합산이 되고 퇴직소득도 퇴직소득끼리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뭐 이자 배당 뭐 사업 근로와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종합소득에 하나가 있고 퇴직금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종합소득세를 뭐 따로 더 추가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과세 의무가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케이스는 제가 예시로 3개를 든 거고요. 이 3개 외에도 연말정산이라든지 다른 기타 방법을 통해서 그 완벽하게 신고가 끝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5월 달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세율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율표를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뒤에 이제 그 법인세 법인세 설명드릴 때도 이 표를 넣어놨는데 좀 이제 크게 좀 과세 체계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같은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득 금액에서 각종 이제 소득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차감을 한 것을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8,800만 원 그 초과 1억 5천 이하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과세 표준이 1억이다. 그럼 1억에 35%는 3,500이 세금이 나온다가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고 1,400만 원부터 이제 5천만 원까지는 15%고 8,800까지 있어 이렇게 계속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표를 가져온 이유는 좀 법인하고 개인이 좀 세금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억까지는 세율이 9%인데 만약에 개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개인은 그 2억이 2구간이거든요. 38% 구간.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이것만 비교를 해봐도 거의 몇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세, 그러니까 같은 과세 표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는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법인세가 과세 표준 대비 세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 세부담 측면에서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성실 사업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무신고가 될 수도 있다. 세무 대리인을 이제 검토를 받지 않으면 무신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신고로 간주를 하는 게 어떠한 조금 측면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좀 이 용어 정리를 하나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간주와 추정의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세법뿐만 아니라 그 모든 법에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세법에서는 이 간주와 추정의 차이가 조금 중요해서 간주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그 해명 자료를 제출을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확정을 짓는 법적 효력이 있고 추정은 그거에 저는 이게 아닌데요, 이건데요 라고 상응하는 해명과 소명이 있으면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간주는 확정인 거고 추정은 그렇게 의심한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실 신고를 하실 때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한다라고 했으니까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5월 달에 적법하게 신고를 했어도 무신고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무신고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 보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무신고 가산세보다 더 조금 많이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5월달 혹은 4월달에 그 세무서에서 이제 좀 통지 같은 거 신고하세요 안내문 같은 거를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대부분 제일 많은 케이스가 우리 프리랜서 분들도 사업소도 계시니까 거기 보면은 막 알파벳으로 뭐 A 유형, B, C, D, E, F, G 유형까지 알파벳으로 좀 유형을 표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알파벳의 유형 표기된 거 옆에 한글로 좀 표기된 거 보면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든지 간편장부 대상자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표기되는 게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적법한 신고를 보지 않고 이제 여기 있는 무기장 가산세라는 거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무기장 가산세가 세액의 2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었다면은 240만 원을 내게 되겠죠. 그 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세는 별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월달 혹은 4월달에 통지받는 안내문의 유형이 뭔지 체크를 하셔서, 복식부기 의무자시면 재무제표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복식부기가 아닌 분, 간편장부 대상자분이 복식부기로 재무제표 작성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추계율, 그러니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무기장 가산세가 붙게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지금 가산세의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의 관리가 있는 분들은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과실이나 실수로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근데 이제 혼자서 좀 영세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또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혹은 뭐 용역을 줘서 프리랜서들이랑 이제 위촉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뭐 인건비조로 지급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원천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액을 납부하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서식으로 간이지급명세서라든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최대 우리가 인건비조로 지급한 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서류 한 장이거든요. 서류 한 장에 가산세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들 놓치시는 게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입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요, 우리가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홈택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이제 아이디를 개설을 하게 될 텐데, 아이디를 개설하게 되고 거기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업용 통장으로 쓰는 그 계좌를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사업자 개설을 하시고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때 가서 하기에는 이제 일정 기간 늦어버리면 그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거랑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산세는 제가 적어놓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의무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들이 현금 영수증 감행을 하지 않으면 또 이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이거는 가산세도 가산세지만 이런 사업용계좌는 현금 영수증 그런 그 의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뭐 각종 세액 공제 감면의 요건을 충족할지라도 배제가 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 청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충남 청년의 이제 기준 나이는 만 39세죠. 충남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국가 기준으로는 만 34세인데 세법은 이제 국가에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충남도 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업종에 따라서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청년이고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5년 동안 얼마를 벌든 간에 소득세를 1원 한 푼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인데요. 이런 감면에 대해서 배제가 됩니다. 현금 영수증 등록을 안 하거나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거에서 각종 공제 감면에서 배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물론 청년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제 충남도 기준으로는 청년이지만 국가 기준은 청년이 아닌 35세에서 39세인 분들은 창업을 하게 되면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50%의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면들을 사실 놓치는 게 좀 너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국가에서 우리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정말 할 수 있는 그 100% 감면이면은 최대 감면이거든요. 100% 감면이 거의 몇 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몇 개 존재하지 않는 감면인데, 이거를 우리가 청년이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거든요. 한 업종당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이거를 몇 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업의 부재로 놓친다라는 거는 정말 큰 데미지이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도 중간예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중간예람이라는 제도는 전년도에 낸 세금을 미리 절반 정도 내고 추후에 5월 달에 이제 정기 신고 때 세액이 확정되면은 중간예납 부분을 차감하고 차액만 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예납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지를 하게 됩니다. 전년도 납부 세액의 절반을 이제 11월 달에 이제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고지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지된 금액이 70만 원이다. 그러면 11월 달에 70만 원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월에 가서 내가 낼 최종 세액이 뭐 8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70만 원 차감하고 10만 원만 내면 되고, 만약에 5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70만 원 미리 냈으니 20만 원이 환급이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물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만약에 24년 11월에 중간 예납을 고지를 해서 이제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 내는 세금은 23년도 세금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나는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거에 대한 거를 내가 신고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할래라고 하시면은 그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고지에 대한 금액을 납부를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이 중간예람은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50만 원 언더는 납부하지 않고 그냥 정기신고 때 한 번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이 그 뭐냐면 이제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요.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기준이 30만 원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5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너무 소액이니까 그냥 이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간예납이 한 번에 큰 세금 목돈을 내지 않고 좀 나눠서 낸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소액이니까 나중에 한 번에 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 정도 개념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고 면제 부분을 조금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그 연말정산만 있는 분들이 이제 좀 그 종합소득세 때 이제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연말정산이 이제 뭐 근로소득도 있는데요. 이것도 있어요. 우리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리랜서 분들인데 연말정산을 그러니까 모든 프리랜서 분들은 아니고 연말정산이 가능한 프리랜서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보험 모집인 분들하고 그다음에 뭐 방문 판매원 분들은 아마 그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이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5월달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프리랜서 분들은 근로자랑 조금 다르게 예외가 있어요. 연말정산을 했을지라도 내가 한 군데서 소득이 한 종류밖에 없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은 우리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 분류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받는 금액에 따라서 그 장부 기장 의무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뭐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도 있고 복식부기 대상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던 안 하던 5월달에 가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뭐 택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이제 연말정산이 따로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가 플러스 된 것도 이제 이건데 이것도 따로 이제 신고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분리과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이 분류과세는 제가 아까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양도와 이제 퇴직인데요. 퇴직은 그냥 무조건 이제 분류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끼리 합산을 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분류과세고요. 분리과세는요. 때에 따라서 요건이 만족이 된다면 종합소득,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든 거 금융소득 있죠.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자 소득 같은 경우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이 14%예요. 우리가 뭐 금융권에 조금 종사하셨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자로 세금 떼는 게 15.4%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15.4%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그 원천세 14%에 이거에 지방세 1.4% 해가지고 이제 15.4%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예금이자가 이제 정기적으로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찍히는 이자 금액이 이 15.4%를 제한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이 15.4%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해가지고 이제 과세관청에 납부를 하게 되고 그거는 납부 행위 자체는 은행이 했지만 담세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이 되는 거고 우리 소득이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냥 그 낸 세금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분리과세라는 거고 분리과세가 사실 이자 배당 소득이 뭐 분리되냐 합산되냐 그거는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이자 소득만으로 1년에 2천만 원을 벌려면 정말 꽤 많은 돈의 현금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리과세 케이스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소득을 받을 때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타 소득 우리가 원천징수를 요즘에는 뭐 8.8%를 한다라고 이렇게 뭐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 8%란 이게 8.8%가 이제 8%에 0.8%인데 8%라는 세율은 존재하지 않아요. 8%라는 세율은 존재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타 소득은 세율이 20%거든요. 20%인데 왜 8%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뭐 특정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소득 금액에서 몇 프로만 소득으로 볼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4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의 기타 그 수익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40%만 소득으로 볼게라고 하면 40만 원이 소득이 되겠죠. 그 40%에 20%를 곱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게 8%가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100만 원에 8%를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율은 20%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되는 300만 원 이하 되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녀석들이거든요. 왜냐면 누진세니까. 근데 그러면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타 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 기타 수익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중에 40만 원만 소득이 잡히니까 40%만 소득이 잡히니까 40만 원만 소득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과세를 해버리면은 여기 보이는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세율 보여드렸죠. 우리 여기까지는 15%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합산과세를 하면은 6% 혹은 15%의 세금만 내도 되는 건데 분리과세를 통해서 20%의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타 소득이 있고 또 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혹은 기타 소득만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분리과세를 하면은 환급이 없는데 합산과세, 종합과세를 하니까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따져보시고 본인한테 유리한 방법, 왜냐면 선택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 합산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의 뭐 종류도 살펴봐야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본인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조금 선택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사실 이게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내가 좀 타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연봉이 한 4, 5천 수준이고 대신에 뭐 여기저기 뭐 강의를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기타 소득으로 잡힐 만한 것들이 꽤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접 따져보시고 유리한 거로 신고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세무대리인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셔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좀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그 세무대리인, 뭐 세무사나 회계사를 만날 일이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뭔가 일을 진행을 하시고 나서 상담을 받지 마시고 계획이 있을 때 미리 상담을 받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뭐 근로자 사업자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뭐 살면서 뭐 집도 팔 수 있고요. 땅도 팔 수 있고 혹은 뭐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증여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팔 때 특히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계약서를 쓰고 오시면 사실 그 세무대리인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계산밖에 없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기 전에 오시면 우리 납세자분들의 니즈에 맞게끔 최대한 절세 방안을 조금 찾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은 물론 유능한 세무사를 찾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뭔가 사전에 미리 조금 계획을 잡고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